네, 반갑습니다. 우리 객관식반 OT를 좀 진행할 건데요. 일단은 재무회계만 딱 놓고 보면, 재무회계만 놓고 보면, 공부 순서가 있잖아요. 공부 순서가. 일단 당연히 기본 이론을 이해해야겠죠. 기본 이론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 요게 우리 기본반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우리 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정확히 문제풀이 툴을, 이제 문제풀이. 각 단원별로 해당 단원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지 문제풀이 방법을 좀 정확히 숙지해야 돼. 정확히. 이제 이해가 아니라 문제풀이 방법을 좀 정확히 이해해야 돼. 그렇죠? 요걸 우리가 객관식 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진짜로 연습을 해야죠. 진짜로 풀이 연습. 정말로 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GS반에서 할 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이번 수업은 어디예요? 예요, 예. 예. 객관식반을 진행할 거고 여러분 첫 번째로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문제를 이제 객관식반 시작하면 저는 문제 풀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객관식반이 문제 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문제 풀이를 빨리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정확히 풀어야지 빨리 푸는 건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쌓이면 알아서 빨라져요. 늘 얘기하지만 알아서. 선생님 저는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문제 푸는데 느리더라고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 빨라져요. 그래서 막 그 객관식반에서 이 계산기를 빨리 치는 연습도 막 하고 왼손으로 계산기 쓰던 걸 오른손으로 계산기 쓰던 걸 왼손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나중에 1차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 시험지 받자마자 막 계산기를 막 친다고 사람들이 치면 뭐해 답이 숫자가 자기가 구한 답이 숫자가 보기 없는데 계산기를 또 치고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자연스럽게 정확히 알면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객관식반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문제를 빨리 푸는 거에 역점을 두시면 안 돼. 뭘 하는 시간이 우리 뭘 배우는 시간이에요? 정확히 푸는 걸 이게 가장 중요해. 정확히 푸는 거에 역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정확히 푸셔야 돼. 그러니까 2차도 마찬가지고 1차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일단 손을 댄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2차 좀 이따 우리 1차 문제지도 보겠지만 1차 시험 문제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를 쭉 가려가지고 풀 수 없는 거 아니 풀 수 있는 거 25문제 제무에게면 15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걸 먼저 찍어놓고 그걸 먼저 풀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문제 정도 풀 수 없는 거는 뭐 시간이 남으면 풀고 아니면 뭐 찍고 이런 식이라고요. 뭐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면 10문제까지는 아니고 한 5문제 되겠지만 그럼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풀 수 있는 거랑 풀 수 없는 걸 어떻게 가려요? 지금 이제 해봐야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갖고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아 이거는 시간 내에 못 풀겠구나.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거는 내가 시험장에서 못 풀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좀 가려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15문제를 정확히 딱 가리고 15문제를 정확히 푼 건 다 맞출 수 있으면 돼. 그거 연습하는 시간이지. 다 배우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객관식반이. 기본반보다 객관식반이 오히려 양은 좀 적어요. 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 정확히 푸는 시간이에요. 정확히 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히 풀려면. 당연히 정확히 풀려면 파트별로 구조는 좀 명확히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트별로 구조를 좀 명확히 볼 거고요. 당연히 파트별로 문제풀이 왔고 정확히 좀 숙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저희가 좀 수업을 할 거고 객관식 때는 요거 위주로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진도인데 그렇죠? 진도 이 재무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한 문제 남았어. 딱 한 문제. 한 문제 남았는데 요거 맞춰야 내가 합격할 것 같아. 그럼 이것만은 안 나왔으면 하는 단원이 뭡니까? 아, 마지막 한 문제 남았고 요걸 맞춰야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이거 틀리면 떨어질 것 같아. 요 단원만큼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현금흐름표라고요. 요 단원 정도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예요? 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거요? 법인세에게 어떤 거? 수익 그래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다 뒷부분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다. 대부분 현금흐름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법인세 얘기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오리 수정 안 나왔으면 좋겠다. 주당이익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요. 다 뒤에 있잖아. 이게 나중에 2차 생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좀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앞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뒤에 가면 또 이제 객관식도 시간이 부족하고 막 진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급하다고요. 제가 이번에 동차반에 중급회계 2부터 했는데 중급회계 2부터 했거든요. 중급회계 동차반은 여기서부터 했어요.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거 하고 조기 가서 했거든요.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객관식반 같은 경우에 중급회계 2부터 할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새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기본반을 한번 들었다는 가정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중급회계 2부터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뒷부분을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도는 중급회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나서 요거 끝나면 부채, 금융자산, 자본, 복합금융상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은 수익할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끝날 때 다음 시간에 어디 할지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 아이씨, 나 재고자산 열심히 준비하고 왔는데 이러면 안 돼.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한 문제 나오는데 아예 여기를 제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객관식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세무사 같은 경우엔 제끼면 안 돼. 제끼면 2차 때도 우리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끼면 안 된다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까짓 거 2차에도 15문제 단원별로 한 문제씩 다 나오고 뭐 회계학 다 해서 막 50개 나오기 때문에 몇 개 제껴도 사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저희는 두 단원이 시험에 나오고 2차 때 1차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제끼면 안 돼. 마지막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지만 마지막에 시험 한 달 남으면 찾아온다고 그랬죠 저한테.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1차는 꼭 붙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를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요. 꼭 공부해야 될 단원 좀 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제가 몇 개를 알려줘요. 이거 늘 그런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그날 수업을 안 와서 그 부분은 제가 원래부터 좀 못해갖고 그럼 제낀다고요.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딱 하고 싶은 단원이 정해져 있어. 개념체계,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충당부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딱 들고 온다고요. 그럼 제가 야 너는 지금 네가 공부하겠다는 단원만 얘기하면 이미 꽈락이야. 이거 담아줘도 꽈락이야 그런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끼시면 안 돼.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제끼시면 안 돼.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 특히.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네. 저희가 21번 수업이거든요. 그 객관식부터는 보강을 웬간하면 안 할 거예요. 웬간하면. 기본반은 자세히 얘기해서 그러겠지만 웬간하면 보강 안 할 건데 21번 안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보강은 진짜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 모토입니다. 노보강. 그래서 21번에 끝낼 거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만 우리 뭐가 있어요? 다만 우리 고급회계가 있잖아. 고급회계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차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분법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산업관리 인력공단 기준으로는 지분법이 중급회계에 있거든요. 저도 그 내부 문서를 받았는데 받았는 게 아니라 봤죠. 제 친구가 한번 들어가는 바람에 봤죠. 그래서 지금 2차 때는 사실 고급회계가 거의 안 나온다고요. 저도 2년 전에 찍어놓은 거 그냥 계속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계정도 안 되거든요. 보실 분은 보시고 말할 테면 말하라 그러지만 1차 때는 고급회계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0, 1, 2, 1, 0, 1, 2, 0, 1, 2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 올해 2개 나올 타이밍이 작년에 한 문제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안 나왔고. 고급회계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고급회계는 제가 특강으로 할 거예요. 세무사 말고 회계사 목적으로 고급회계 진짜로 한 15시간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객관식 때도 한 10시간 정도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고급회계 3시간 정도만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급회계 제가 시험 막판에 특강으로 할 거예요. 3시간만 들으면 다 맞춰요. 들으면 맞출 수 있어. 들으면. 특강으로 할 거니까 이번 그 시간에는 안 할 거고요. 물론 특강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매년 요거는 요 1차만큼은 새로 하거든요. 요거 할 거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저 고급회계 아예 한 번도 안 봤어요. 괜찮아. 노베이스로 들어도 3시간이면 저희 다 맞출 수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고급회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희 1차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이 공부 준비 대 준비 당연히 복습은 하셔야겠죠. 당연히 복습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시간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수목이잖아요. 오전 오후 월요일 금요일 좀 남죠. 그래서 여러분 2학이면 고급비 객관식이기 때문에 예습을 좀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습이 뭐냐면 기본서 그냥 한번 읽고 오라고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만약에 다음 주에 리스 나갈 거예요. 그러면 리스 기본서 한번 읽고 거기 있는 사례 연습 정도는 가볍게 풀고 올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훨씬 좀 더 알아듣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을 좀 할 거니까 예습을 좀 이번에는 부탁드려요. 예습을. 월 금이 좀 비니까 그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 기본수 한번 읽고 사례 연습만 풀고 오자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오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 교재인데 이 책이요. 우리 일단 요 책으로 할 거예요. 요 책으로. 요 책으로. 요거. 요걸로 할 거고요. 작년 책을 들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 작년 책이랑 똑같은데 기출 문제가 좀 추가됐어요. 뭐 작년 거. 그렇죠? 그래서 작년 거 갖고 계신 분은 작년 걸 보셔도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오타는 뭐 거의 다 잡았고요. 그 보시면 저희 교재를 보시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련 유형 정리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 유형 정리가 있고 교재를 보면 이 관련 유형 정리가 있고 유형 정리 정리가 있고요. 유형 연습이 있어요. 이 유형별로 정리를 해놨고 유형별로 정리를 하다가 기출문제를 좀 추가됐어요. 요거는 유형별로 한 문제씩 있거든요. 유형별로 한 문제씩 있어요. 요걸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줬는데 이거 구분 없이 다 풀어줬는데 집에 가서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자꾸 다른 책을 사고 그래가지고 요거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요걸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유형별로 한 문제씩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나중에 복습할 때 푸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10회가 있거든요. 10회? 가끔씩 제 책, 님도 이 책 좀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출 문제를 담아놨는데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기출 문제인데 그래요. 요거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고 막 그래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 GS 문제 놓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좀 돼요. 당연히 지금 풀 수는 없고요. 나중에 이거 1회독 하시고 복습할 때 푸시면 돼. 10회 있어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0회. 요거 시간 1시간 재고 50점 이상 받았다. 그럼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1시간 좀 오버다. 40분. 40분 하고 40분에 50점 이상 맞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걸 수업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GS 때 풀 거예요. GS 때 시험 보면서. 그렇죠? 일단 여기 있는 것만 다 풀어도 전혀 지장 없어요. 이렇게 교재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좋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OT 하기 좀 많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 그 키핸드북이 있는데 여러분들 키핸드북 좀 들고 다니기도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내용 정리를 할 때 제가 필기를 쭉 할 건데 기본서 띄워놓고 할 거거든요. 뭐 기본서를 갖고 오란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서 띄워놓고 할 거니까 제가 필기하고 기본서 내용 확인해보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 기본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 다른 학원 기본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굳이 객관식 교재만 갖고 오시면 되지 기본서를 갖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필기를 한번 가볍게 내용 정리 겸 요약 겸 필기를 한번 할 거고 가볍게 기본서를 띄워놓고 기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러분 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키핸드북 안 보시고 기본서로 그냥 여러분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응용, 응용력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응용력을 키우고 싶다.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너무 못 푼데 나는 응용력을 키워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용력을 키워야겠다. 처음 보는 문제만 나오면 머리가 굳고 잘 못 풀겠다. 응용력을 키워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다양한 문제를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 응용력이라는 게 안 생겨요. 무슨 응용력이야.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또 못 풀어요. 유예생쯤 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시험장 가는데 생판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여러분 자꾸 응용력을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응용력이 안 생겨요. 그런 건 없어. 그냥 그날 컨디션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하면 풀리는 거지.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응용력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25문제가 나오면 생판 처음 보는 유형 몇 개나 될까? 와 이거 진짜 와 생판 처음 보는 유형 아주 많아야 5개예요. 아주 많아야. 아주 많아야. 보통 한 3개 정도라고요. 근데 3개가 1번에 배치되고 2번에 배치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지. 아주 많아야 5개라고요.
근데 요거를 시험장에서 응용력을 세워서 응용력이 생겨갖고 푸는 건 거의 아니고 그냥 어떻게 소가 뒷걸음질 치다 맞추거나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맞추는 거지. 응용력이 생겨서 시험 보는 문제를 1분 안에 정확히 맞춘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나머지 20개를 기존에 나왔던 나머지 20개를 정확히 맞추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요건 몇 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차를 4번, 4년 봤지만 4년 동안 반다고 응용력이 생기진 않았어요. 요걸 맞춰야 된다고, 요걸.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요거는 가볍게 한번 보고 봤던 문제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 요걸 맞추기 위해서 생판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들을 막 시간을 투입해서 푼다고요. 그 문제랑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아셔야 되는 게 이걸 내가 다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1차도 2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생판 처음 보는 문제 2차 시험도 1차 시험도 나오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객관식반의 우리의 모토는 뭐? 항상 나오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우리의 모토예요. 그쵸? 요건 나중에 GS에서 연습해도 돼. 그쵸? 하지만 보통 연습을 안 하고 제 욕을 하죠. 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 아시겠죠? 요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고 우리 실제로 1차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작년 올해 거죠? 올해 객관식 문제 한번 볼까? 심심하니까. 응? 네. 이게 올해 제무역의 기출 문제였거든요. 제가 그 풀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찍어놨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쉽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이 나는 안 쉬웠는데 왜 쉽다고 그러냐 막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쉬웠어요. 왜냐면 계산이 되게 간단했거든요.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면 일본의 질적 특성이 나왔다고요. 질적 특성이. 우리 아시겠지만 개념책이 개정됐잖아요.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 봤던 그 문구가 그대로 나왔다고요. 봤던 문구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 수 있었죠. 그래서 개념책이 나오고요. 자산의 인식과 측정이 나와 있는데 요거 개정됐다고요. 이거 개정됐다고. 개정되는데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개념체계에서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보면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안에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그 다음에 현행 원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공정가치는 거래 원가 고려해 안 해? 안 하죠. 역사적 원가랑 현행 원가만 공정가치를 거래 원가를 고려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래 원가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시험도 그거 나왔어요.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래 원가를 위해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나왔다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저희 시험에 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 나오지 새로운 문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틀리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익도 나왔죠. 그 오늘 얘기하겠지만 수익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 3년 됐는데 말 문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교수님들이 아직 그 기준서를 정확히 이해 못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 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세무사를 비롯한 모든 시험들이 수익 말 문제가 나왔어요. 내년에도 나올 거라고요. 근데 막상 말 문제 나온 거 보면 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말 문제 대비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번이요. 4번.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요게 4번인데 중간에 자본적 지출 있고요. 감가상각 방법이랑 내용 연수랑 잔존가치 막 바뀌고요. 기준에 처분한다고요. 그랬어요. 요 문제 이번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푸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문제거든요. 저도 요거 풀었을 때 한 1분 정도 걸렸다고요. 이것도 허세 부리고 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풀이 목적으로 내가 그냥 수업 목적이 아니라 나 혼자 풀이 목적으로 풀어도 이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걸린다고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요걸 딱 읽자마자 요거는 걸리겠네 하고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바로. 근데 실제로 요걸 푸는 사람이 있다고 4번이니까 앞인데 벌써부터 넘기면 안 되지 하고 푼다고요. 그러면 뒤에 두 개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거냐면 읽어보고 이런 것들은 이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일단 넘어가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걸 무조건 풀 수 있게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이걸 1분 안에 풀 수 있게 가르쳐야죠. 못 풀어 1분 안에. 출제자도 1분 안에 못 풀게 세팅해서 낸 거라고요. 아시겠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배워 나갈 거고. 보시면 5번도 있어요. 5번은 사실 알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회전율 문제거든요.
회전율을 재고자산 매출총 이익률법에서 다룰 건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끼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제낀 분은 못 푸는 거고 안 제낀 분은 푸는 거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요. 저희 문제들이. 6번. 6번 같은 게 이 신유형이에요. 자본 잉여금을 물어봤고요. 거래 여러 가지 줬다고요. 올해 처음 나온 유형이거든요. 올해 어떻게 해야 돼? 에? 넘어가야 돼. 이거 근데 또 시험장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6번인데 넘어가면 안 되지 하고 또 신유형인데 푸는 방법도 모르면서 다 해본다고요. 그럼 뒤에 또 한 두세 개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했던 4번이랑 6번을 넘긴 분들은 이 뒤에 문제들이 쉽기 때문에 문제가 쉽다고 느끼는 거고 4번이랑 6번을 꾸역꾸역 풀어갖고 말린 분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객관식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어렵겠구나. 아,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수업하면서 자기가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냥 우직하게 수업만 들으시면 안 돼. 저도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아시겠죠? 이런 걸 풀면 말린다고요. 처음 보는 유형인데. 그다음 볼게요. 7번 수매제거법이죠. 수매제거법. 또 우리 마음속으로 또 수매제거법은 제끼고 시작하잖아요. 막 그런다고요. 근데 되게 간단해. 실제 저희 시험에 나오는 수매제거법을 보면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들을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출되는 수매제거법 보면 고려사항이 몇 개 안 돼요. 충분히 이러면 1분 안에 풀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제끼시면 안 돼.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하셔야죠 하신 것들은 하셔야지. 아 나는 제낄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보셨고요. 8번은 뭐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죠. 감모손실이랑 평가손실 고려해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금방 풀 수 있어요. 넘겨보시면 9번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두둥. 이게 현금흐름표 문제거든요. 직접법 문제가 나왔어요. 현금흐름표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웃긴 게 직접법 한번, 간접법 한번, 직접법 한번, 간접법 한번 나온다고요. 작년에 올해 직접법 나왔어. 내년 뭐겠어?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요. 간접법 나올 타이밍이기도 하죠. 이렇다고요. 이러면 또 현금흐름표 제꼈기 때문에 마냥 제껴 바로 제껴 바로 제낀다고요. 요거 약식분계법 쓰면 30초면 풀어요. 그러니까 단원을 제끼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게 막 제끼기 시작하면 풀 게 없어요. 10번 볼까요? 시간 관계상 이제 그만 슬슬 할 거니까. 이거 뭐야? 손상 이거 유형자산 손상차손이지. 무조건 맞춰야죠. 이런 건 한 30분 30초 내에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앞에 말리면 막 끝도 없어요. 요거 FVOCI 문제거든요. FVOCI 지분 상품 문제가 나왔어요. FVOCI 지분 상품 처분 손익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우리 초면에 너무 그러면 안 되죠? FVOCI 지분 상품 처분 손익 인식해요 안 해요? 뭐요? 아니 다 틀린 얘기지. 애초에 내가 질문이 틀렸지. FVOCI는 재분류 조정을 안 하는 거지 처분 손익을 인식 안 한다 그런 얘기는 기준서에 없어요. 재분류 조정을 안 하지. 그래서 수수료가 없다면 처분 시점에 수수료가 없다면 처분 손익이 나올 수가 없고 재분류 조정을 안 하니까 처분 시점에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만큼 처분 손실이 나오죠.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저희 시험도 옳은 거 물어봤는데 수수료가 있다고 처분할 때 200원. 그럼 처분 손실 얼마겠어? 나 혼자만 너무 달리나 지금.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FVOCI 지분 상품은 재분류 조정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만큼만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처분 손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요 문제 보면 처분할 때 수수료가 있어요. 그럼 처분 손실 얼마야? 수수료만큼 처분 손실이 나오겠지. 그게 5번에 있다. 이게 5번에 있다고요. 그래서 5번이 답이야. 그 내용을 정확히 알면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정확히. 이거 또 집에 가서 또 계산하고 있다고. 시험장에서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틀려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객관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향성을 보시면 되고. 얘는 그 자본유지 개념이 나왔는데 자본유지 개념도 문제 자체는 간단한데 제끼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보조금 나왔고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선주 배당 나왔습니다. 뭐 이것도 보시면 돼요. 무난하니까. 보고기간후 사건 말문제 무난하고요. 중간 재무 보고 이제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무난한 단원이 돼버렸어요. 이게 4년 전에 처음 나왔거든요. 세무사 시험에. 그때는 와 씨, 그랬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난한 단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고요. 넘겨보시면 리스 나왔어요. 리스 뭐 말문제 뭐 해보면 되지.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복합금융상품 나왔거든요.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가 어려워요. 신중인수권 부사채가 어려워요. 복합금융상품이랑 신중인수권 부사채의 결론이 뭐였죠?
뭐 기본 강의 때 했었는데. 그것도 결론이긴 한데 정확한 결론은 신중 인수권 부사체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만 전환이나 행사하기 전까지는 전환 사채랑 신중 인수권 부사체의 회계 처리가 완전히 똑같다가 결론이지. 그래서 신중 인수권 부사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끼고 싶겠지만 행사 이유는 제끼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전환 그 신중 인수권 부사체가 발행되고 나서 행사 전까지는 전환 사채랑 모든 게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제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뭐 물어봤어요. 신중 인수권 부사체 나왔지만 행사 전에 그냥 이자 비용 물어봤다고. 그럼 전환 사채랑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또 신중 인수권 부사체라고 마냥 제낀다고요. 완전히 기본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서 문제 보면은 그냥 이자 비용 물어봤기 때문에 행사 이전에 이자 비용 물어봤기 때문에 완전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근데 또 신중인수권 부사체라고 막 제낀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실제로 이 문제 친구들 많이 틀렸거든요. 일단 신중인수권 부사체라서 제끼는 친구들도 많았고, 두 번째는 어떤 친구들 많았냐면 상환할증금도 정확히 계산 못하는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맞추면 합격해요. 응용력 같은 거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뭐 키우면 좋은데 기본 문제를 정확히 못 맞추는데 응용력 어떻게 생깁니까? 그래서 19번도 보시면 우리 보시면 A씨 금융자 그 사채 나왔어요, 사채. 사채도 근데 표현이 좀 달랐죠. 우리 채권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구해요? 채권의 공정가치 어떻게 구합니까? 채권의 공정가치 어떻게 구해요? 그 시점에 채권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 공정가치죠.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처분하거나 상환할 때 공정가치로 처분하거나 상환하잖아. 요 문제가 상환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상환 대가를 안 줬어. 상환 대가는 어떤 금액으로 상환한다고? 그 시점에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 시점에 자녀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 평가하면 그게 공정가치라고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개념을 알면은 접근이 가능한데 이게 공정가치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요 문제도 또 그냥 제꼈다고. 왜? 상환 대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인세 나왔습니다. 법인세는 한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최근엔 계속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끼시면 안 돼요. 객관식 용어는 법인세 되게 쉬워요. 그렇고요. 21번 보시면은 충당부채 나와 있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 뭐 너무 쉽죠. 그다음에 22번 보시면은 휘석주당이익 나와 있는데 아시죠?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휘석이 요즘엔 계속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휘석을 제끼시면 안 돼. 막상 휘석이 저희 세무사 1차 용어는 간단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 확정급여 채무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확정급여 채무에서 제가 시험에 안 나온 게 뭐가 있냐고 그랬냐면 우리 아시죠? 과거 근무원가나 그 다음에 퇴직금의 지급이나 기여금의 기여 같은 경우에 기말에 일어나면 이자 비용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기초나 기중에 일어나면 이자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얘기했었는데 문제도 풀었고 우리 사내 연습에도 있고 근데 그거만 안 나왔었거든요. 종업원급여에서 올해까지 올해 나왔어요.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나올 만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객관식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더라도 그런 건 공부를 하셔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나랑 수업한 건 다 해야 돼. 제끼면 안 돼. 여러분이 제낄 것 같은 건 제가 안 해요. 객관식 때는. 아시겠죠? 저랑 수업한 걸 제끼면 안 돼. 그러면 꽈락이 나요. 아시겠죠? 그렇고요. 이거 제가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은 건설계약 나와 있죠. 뭐 무난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이 고급회계 내용이 나왔다고요. 합병. 고급회계 내용. 근데 이것도 수업을 들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 이 특강 3시간 들으면 할 수 있는데 특강을 안 들으면 뭐 그냥 제껴야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쭉 넘겨봤지만 제가 이건 좀 어려웠죠 하는 거 얘기하는 게 5개가 안 돼요. 5개를 안 풀고 나머지 거 다 풀었으면 다 맞을 수 있다고. 그러면 60점이 넘어요. 근데 이 5개를 풀기 시작하면 꽈락이 난다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OT를 할 건데 이 객관식반에 우리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이 객관식반이 끝나고 나면 25문제 시험 문제를 받아들면 내가 풀 수 있는 거랑 풀 수 없는 거를 정확히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수업도 할 거지만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생각을 하셔야겠지. 많이 적어 넣어야겠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내가 풀기로 한 20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 15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우리 이번 객관식반의 목표예요. 아시겠죠?
내가 풀 수 있는 거랑 풀 수 없는 걸 가리고 풀 수 있기로 한 거는 한 문제를 무조건 1분 안에 정확히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번 객관식반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응용력을 키우진 않을 거예요. 그건 요때 응용력은 잘 안 생겨요.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OT를 진행했고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교재는 우리 수익부터 먼저 할 거기 때문에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네, 교재 236페이지요. 교재 236페이지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교재 236페이지 네. 뭐야 이거 밀렸잖아. 교재 236페이지 아이 참 보시면 네 수익이 나와 있는데 수익이거든요. 최근 수익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 수익 출제 경향. 근데 사실 최근 수익 출제 경향을 보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2018년도부터 개정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걸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개정된 첫 해라서 세무사 시험에 안 나왔고요. 회계사 시험에 기준서 문제가 나왔고요. 2019년도에 세 문제 나왔죠. 개정되고 나서 2020년도에도 두 문제 나왔다고요. 회계사 시험도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왔고 올해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어쩌면 세 문제? 올해도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나올 건데 뻔해요. 계산형 하나 문제 나오고 서술형 하나 나올 거라고요. 계산형 하나 나오고 서술형 하나 나올 거예요. 어 이렇게 올해는 계산형이 안 나오는데 계산형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은 내년에 시험 볼 때 말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계산형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조건 이 두 가지. 그래서 둘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수익을 제끼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이제 개정된 지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슬슬 나올만 하고 나와야 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수익은 우리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계산형 하나, 서술형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보통 중급회계 T는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데 수익은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수익에 대해서. 지구형.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인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용에서 말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뒤에 유형별 수익인식 있잖아요. 거기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일단 우리 내용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저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허전하니까 기본서를 좀 띄워놓고 같이 볼게요. 기본서를 좀 띄워놓고 원래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오늘만 볼게요. OT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 244페이지. 자, 어차피 여러분 다 기본서 갖고 계시니까 기본서를 잠깐 띄워놓고 저랑 수익 내용 정리를 쭉 하고 좀 문제를 풀어보고 내용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좀 이런 식으로 나가볼게요. 첫 번째로 수익입니다. 그럼 수익의 정의를 먼저 봐야겠죠? 자, 수익의 정의. 사실 뭐 그렇게 수익의 정의가 자체로 시험에 나올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죠. 수익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뭡니까? 수익의 정의가 뭡니까? 어? 본인이 여기 몇 명 있다고요, 지금? 수익의 정의 어떻게 돼요?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수익의 정의가 뭡니까? 순자산이 증가하면 수익이야. 다만 뭐는 제외? 주주거래는 제외하죠. 요걸 수익이라고 해요. 비용은 순자산이 감소하고 주주거래를 제외한 걸 비용이라고 하고 정의 이게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죠. 다만 시험 목적상 요거 갖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조금만 파생해 볼게요. 우리 주주거래 같은 경우에 이 수익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 증가이기 때문에 수익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기재하잖아요. 그쵸? 그럼 주주거래는 기본적으로 어디 거래? 어디 기재? 예를 들어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얘들은 주주거래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기재해요? 재무상태표에 기재해요?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왜? 정의상 수익과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득 보거나 손해본 금액들은 재무상태표에 기재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차이가 뭐야? 요거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요거 두 개의 차이가. X1년도에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X1년도에. X2년도에 이번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나올 것 같아. 그럼 처분 손실을 먼저 써줘요? 처분 손실을 바로 써줘요? 아니면 처분 이익을 까고 처분 손실을 써줘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수익이잖아. 그럼 전년도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있었는데 올해 유형자산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것 같대요. 그럼 처분 손실을 바로 써줘? 처분 이익을 까고 써줘? 당연히 처분 손실을 써주죠. 왜 그래요? 왜 그래? 당기손익은 기말에 장부에 마감을 하잖아. 장부에 마감을 해서 손익이 다 지워지지. 그쵸? 장부 마감을 해서 수익과 비용은 다 없어지고 집합손익이 다 모아진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그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나도 상기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장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쵸? 하지만 자본 항목은 어떻게 돼? 주주와의 거래는 어떻게 돼? 주주와의 거래는 X1년도에 감자 차익이 있었어. 근데 X2년도에 감자 차손이 나올 것 같대. 그럼 감자 차손을 바로 써줍니까? 아니면 감자 차익을 까고 써줍니까? 감자 차익을 까고 써주지. 왜? 주주와의 거래는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못 들어가. BS 항목이라고요. 장부에 마감을 못해. BS의 계산 꽂혀 있다고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동일 거래에 대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감자 차익을 우선 없애주고, 아이고, 감자 차익을 우선 없어주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감자 차손을 써주죠. 그쵸? 자본에서는 되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자본 파트에서는 요거 회계 처리의 논리가.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주주와 손익이 아니라면, 수익이 아니라면 장부의 마감을 안 해요. 그 주주거래나 자본거래 같은 경우엔 장부에 마감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반대 효과가 일어날 것 같으면 바로 그 반대 효과 손익을 써주는 게 아니라 전년도 손익을 상기한 다음에 써준다고요. 그쵸? 중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파생되는 게 뭡니까? OCI. 기타 포괄 손익은 정의상 수익이에요, 아니에요?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기타 포괄 손익은. 도리도리? 아니에요? 기타 포괄 손익도 정의상 수익과 비용이 맞지. 주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죠. 땅값 오른 건데 무슨 주주와의 거래야. 하지만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순자산도 올라갔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도 어떻게 돼? 얘도 정의상은 수익과 비용이 맞아요. 수익이 맞다고. 그쵸? 근데 얘는 차이가 뭐예요? 얘는 차이가 뭐야? 당기 손익은 실현 손익이지만 기타 포괄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죠.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S에 기재가 돼야 된다고. 그쵸? 하지만 정의상 수익과 비용이 맞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도 어디 기재해? BS에 기재하면서 손익계산서에도 기재하지. 근데 손익계산서에 기재될 때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뭐라고 그랬어? 변동의 개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우리 자본 그 금융자산 가서 한번 또 얘기할 거지만. 그쵸? 여기까지는 좀 기억하셔야 돼. 다만 얘는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지만 기본적으로 미실현 손익이라서 재무상태표 항목이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돼? FVOCI 평가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FVOCI 평가 손실이 나올 것 같아. 그럼 평가 손실을 먼저 써서 평가 이익 까고 평가 손실 써줘. 평가 이익 까주고 평가 손실 써준다고요. 왜? BS 항목이니까. 기억나시죠?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나온 김에 수익의 정의를 볼 때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기본반이가 아니라 객관식반부터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 얘기도 갑자기 얘기하고 뒤에 얘기도 갑자기 얘기하고 이럴 거예요. 다 믹스가 돼야지. 그렇죠? 여기까지. 수익의 정의 자체는 요 파트에서 수익의 정의 자체를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수익의 정의하면 순자산 거래가 제외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것도 우리가 같이 좀 따라와야 뒤에 문제 풀 때 좀 이해가 되니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수익의 정의를 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오늘 객관식반 시작하잖아요. 많이 오셨네요. 객관식반 시작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와이프가 그런다고요. 오늘 돈 많이 벌어왔어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주머니를 보여줘요. 하나도 없는데 이런다고요. 그럼 와이프가 에이 벌었잖아 그런다고요. 벌었죠. 저 이제 84시간 할 건데 오늘 4시간 할 거니까
84분의 4만큼 돈 번 거라고요. 그렇죠? 수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수익을 얼마나 인식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언제 인식할 건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에서 가장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오거나 계산 문제 나오는 거 뭡니까? 인식 시기죠. 그렇죠? 그럼 수익의 인식 시기를 알려면 수익의 인식 요건을 알아야 되는데 수익의 인식 요건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수익의 인식 요건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익은 어떻게 인식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 인식 5단계 그 전에 어떻게 인식했죠?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죠. 그쵸? 실현주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실현주의는 어떻게 돼요? 실현 기준이랑 가득 기준이 있죠. 실현 기준이 뭐예요? 권리, 돈 받을 권리가 확실하고 카드 기준이 뭡니까? 의무, 내가 할 걸 다 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가 실현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 기준서에는 수익을 이렇게 인식했죠. 할 거 다 하고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면 수익을 인식했다고요. 실현주의.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했어? 실현 기준이 확실해.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해. 그럼 어떻게 했어? 가득 기준에 따라 여기 재화랑 용역을 생산 중일 때가 있고 생산을 완료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이 있었죠. 기억나시나? 실현 기준이 충족되면 내 의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데 생산 중일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가 뭐가 있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용역의 제공이었죠. 그래서 용역의 제공은 생산 중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진행 기준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건설 계약을 배우는 거잖아요. 진행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완료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건 뭐가 있었어요? 피카츄, 농림어업. 농림어업 같은 피카츄가 농림어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잖아요. 그쵸? 진화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그쵸? 이 농림어업 같은 경우에 언제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어요?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성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농림어업이기 때문에 농림어업 배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있습니까? 인도 기준. 가장 대표적인 게. 재화의 판매. 그래서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잖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자산을 배우는 거고. 그쵸? 여기까지 했고요. 또 뭐 있어? 실현 기준을 충족을 못한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대. 이런 경우에 수익 어떻게 인식했어요?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대. 어떻게 인식했어요? 회수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라고 했다고요. 이게 회수 기준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수익 인식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시면 우리 전통적인 수익 인식 방법에서 실현주의 나와 있고 지금 제가 필기한 게 기본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수익 인식 방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이 전통적인 수익 인식 방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렇게 수익을 인식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 뭐긴 뭐예요. 거래가 복잡해지면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인식 시기가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저 기준서를 따르면. 자, 우리 해커스에서 강의를 종합반을 판매하면서 강의를 팔면서 교재도 같이 제공하기로 했대요. 교재 제공 종합반이래. 그쵸? 원래 강의 따로 사면 100만 원이고 교재 따로 사면 100만 원인데 요거 합해서 120만 원에 팔기로 했대요. 교재 제공 종합반. 우리 교재는 뭡니까? 여러분 10분만 더 하고 쉬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쵸? 교재 제공 종합반. 강의는 뭐예요? 재화잖아. 재화의 판매 일반적으로 언제 수익을 인식해? 저 기준에 따르면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줬을 때 바로 인식하면 된다고요. 재화의 교재 아이 바보 아니야? 그쵸? 강의니까 용역 있어? 용역이니까 어떻게? 우리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흥분했네. 그쵸? 교재는 뭐예요? 재화의 판매니까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커스가 지금 당장 수익이 좀 급해. 올해 수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12월 끝나기 전까지 수익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유, 아시겠지만 저희 선생님들 강의 쓰레기예요. 특히 뭐 훈협쌤, 뭐 서선생 강의 쓰레기입니다. 만약에 이런다고 치면 친해서 장난치는 거 알죠? 제가 제일 쓰레기죠.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 강의 쓰레기예요. 인도니겠어요. 아유, 막 그러면 저희 다 강의 값이에요. 이래버리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다 교재 값이에요. 이래버리면 교재 제공했을 때 다 수익 인식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럼 아유 저희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책 오타 많은 거 개쓰레기예요. 교재는 쓰레기고 강의는 그래도 좀 들을만하죠. 다 강의래. 그럼 만약에 요거 강의를 다 120만 원으로 잡으면 강의 진행 기간 동안 안 분해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요 경우보다 올해 수익 인식할 금액이 좀 줄어들겠지. 우리 종합반 2월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1월까지 하나요? 아 몰라 아무튼 2월까지 한다고 치면 교재 제공이면 올해 교재 제공으로 다 이 120만 원 잡아버리면 올해 12월 달에 수익 다 끊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개강했으니까. 하지만 강의에 120만 원 발분해버리면 내년 2월까지 안 분해서 수익 인식하니까 올해 수익 인식할 금액이 줄겠지. 이해하시겠죠? 예전 저 기준서로는 요런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던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동일 거래에 대해서 회사가 다양하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서가 개정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이 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한 키가 돼요. 이 기준서의 가장 큰 목적이 뭐야? 고객과의 계약을 새긴 수익인식 기준서의 가장 큰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동일 거래에 대해서 수익도 동일하게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요 거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요 기준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동일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겠다는 게 이 기준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동일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게 하려면 계약 개시 이후에 뭐가 자꾸 바뀌면 될까 안 될까? 뭐가 자꾸 바뀌면 될까 안 될까?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문제 팁을 드리면 이 챕터에서 계약 개시 시점 이후에 바뀐 걸 반영해서 바꿔준다. 이자율이 바뀐다. 수행 의무가 바뀐다. 이런 거 반영해준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예요. 요 기준서는 기본적으로 동일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개시 이후에 뭐가 바뀐다 그러면 거래 가격을 제외하고 다 틀린 말이 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시면 그때 필기했지만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기준서가 나오잖아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기준서가 새로 만들어졌어. 그럼 기존에 저 기준서는 없어진 거야? 남아있는 거야? 저 기준서는 사실 삭제됐지만 저 내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졌으면 제가 안 가르쳤겠지. 저 내용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어떤 거래에 대해서만 이 새로 변경된 기준서를 적용하라고 그랬을까? 어떤 거래에 대해서만? 고객과의 계약에서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라고 그랬다고요. 그쵸? 뭐야 커피 지금 너 개강하는데 혼자 마시는 거야? 내 것도 하나 사주지. 표정이 왜 이렇게 썩어요? 그냥 농담하는 건데. 표정이 내가 너 커피를 왜 사줬는데 그거 당연하죠. 너도 돈 있어요. 돌아와서 이 친구 만약에 커피를 사줬대. 그럼 어머 고마워요. 하면서 나 수익 잡아도 될까? 이런 거래는 수익 잡아도 될까? 그런 걸 따져보려면 뭘 따져봐야 돼? 이 친구가 저의 고객인지 따져봐야겠죠. 이 기준서를 쓰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준서를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것만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거고 고객과의 자면 안 돼. 이 기준서가 고객과의 계약이 아니라면 이 기준서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이 기준서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겠어? 누구만 고객으로 보는지를 언급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가 고객이 누구냐예요. 고객은 누굴까? 기준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고객이 누굴까 하는 거라고요. 그럼 고객은 누구야? 통상적인 여기 나와 있죠? 활동인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한대요. 통상적인 활동인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고객이라고 한대.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로 냅니까? 우리 회사 물건 돈 주고 사가는 사람이 고객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겠어?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럼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주의사항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고객의 정의는 누가 시험에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대가랑 교환하면 다 고객이지. 그럼 실제로 주의사항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대요. 이런 고객이 될까 아닐까? 저희 F가 어저께 제가 일하고 들어왔더니 아우 오셨나요? 오셨나요 고객님? 네가 하도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너를 고객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서 만약에 저희 F 그랬다고 칠게요. 고객님? 그래서 고객님 저녁은 뭐 있는데 드실래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게요. 아 저녁 드시면 500만 원 주셔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게요. 그럼 와이프랑 저랑은 서로 고객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다 와이프 돈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용돈만 빼고 다 넘긴다고. 다 와이프 돈이에요. 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쵸? 뭐 이혼이라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 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대상은 절대로 고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디셔널 코멘트에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죠?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고객이 아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대상도 고객이 된다 이러면 틀린 얘기예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는 애들은 고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두 번째로 우리 뭐 있었습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여기 해커스가 있고요. 여기 땡땡 스터디가 있어요. 근데 해커스가 연습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땡땡 스터디가 연습장이 좀 부족하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땡땡 스터디가 연습장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 우리 연습장 인쇄하고 있다고. 아이, 다른 얘기를 할게요. 괜히 얘기했다. 여기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여기 오일뱅크가 있어요. 오일뱅크. 얘네 두 개 어떨까? 유조선이 들어오는 날짜가 똑같을까 다를까? 유조선 들어오다가 저기 해적 만나면 어떡해? 배 격침당하면 어떡해? 두 개가 유조선 들어오는 날짜가 다르다고요. 그럼 얘는 어저께 유조선이 들어왔대. 그 기름통에 기름이 풀방이야.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유조선이 다음 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기름이 지금 거의 바닥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SK 이노베이션 주유소마다 붙여 기름 마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름으로 만나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얘한테 기름을 빌려준다고 그랬지. 기름을 빌려줘. 그리고 기름 유조선 들어오면 다시 기름으로 갚는다고요. 이런 거래들을 실제로 해요. 이런 거래는 어때요? SK 이노베이션이나 오일뱅크나 같은 기름집이라는 사업 영역 안에 있죠. 그리고 뭘 교환했어? 돈을 교환한 게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교환했다고요. 이렇게 같은 사업 영역 안에서 같은 사업 영역 안에서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교환한대. 이거 고객이 아니야. 고객 아니라고요. SK 이노베이션이랑 오일뱅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겠어요. 같은 사업 영역에서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는 조만간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준서 문구를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또한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에 비화폐성 교환에 대해서도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고. 고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좋아. 여러분, 제가 수익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고 말문제 나올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필기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필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도 필기를 하겠지.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요거 외워야 돼. 각자 갖고 계신 기본서나 요약서를 보고 요거에 해당된 기준서 문구를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 시험은 윤돈이 필기가 나와요? 기준서 문구가 나와요? 윤돈이 필기가 나오면 제가 출제위원이겠죠. 기준서 문구가 나오죠. 그래서 수익 말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익 말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수익 말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필기해서 내용을 이해했으면 기준서 문구를 읽어보셔야 돼. 그게 읽혀야 말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지. 기준서 문구를 외우는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요것만 외우는 것도 도움이 안 돼. 요걸 보시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기준서 문구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아 여러분 인간적으로 5단계까지는 얘기하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정 이래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본데 표정인데 5단계까지는 얘기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 아침부터 에너지 음료를 좋아요. 그겁니다. 그거야. 자 5단계까지만 잠깐만 얘기하고 싶게요. 5단계까지만 5분만 하면 돼. 5분만.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왜 이 기준서가 생겼는지 봤고 이 기준서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누구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지 봤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뭐 볼 겁니까? 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를 봤는데 5단계에 걸쳐서 인식하죠? 그럼 지금부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 인식 기준서 5단계를 볼 거예요. 1단계. 학원 선생님 저라고 생각해보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학원에 와서 객관식반 오늘 사실 뭐 저번 주에 선택법 개강했지만 재무에게는 오늘 처음 개강하니까 물어보겠죠.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뭘 물어보겠어요? 오늘 제 얼굴 상태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학원에 와서 도착하면 오늘 첫날 개강하니까 뭐 물어봤을 거예요? 에? 인원 당연히 많이 등록했는지 물어보겠죠. 많이 좀 등록했습니까? 많이 등록했나요? 요거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기업들도 고객이랑 계약을 했으면 이게 계약이 된 건지 안 됐는지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등록한 거 자체가 계약 아니야. 1단계 뭐? 그래서 계약의 식별을 우리가 먼저 해봐야죠.
등록이 됐나 안 됐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단계로 계약에 식별을 해. 등록했대.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뭐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마스크 쓸까요? 이런 거 물어볼까요?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보긴 뭘 물어봐. 뭐 해줘야 돼요? 제가 사실 그냥 왔어요. 이거 무슨 반입니까? 아, 객관식 반이에요? 아, 객관식 반이구나. 교재는 제공하는 거예요. 에? 교재 공짜로 줘요? 아,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셔야 돼? 교재 공짜로 줘요?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 할 거 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나 할 거 물어봤더니 강의 제공하고 교재 준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 고객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되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수행 의무라고 하지. 나 할 거. 그래서 이 단계로 뭐해? 수행 의무를 식별하죠. 계약 됐나 보고 나 뭐 할 건지 알아본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긴지. 수행 의무의 식별. 이 단계로 수행 의무의 식별을 해. 아, 강의랑 교재를 제공한대.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물어보겠어요? 아, 모르셨나요? 제가 앞자리에 있는 분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시겠어요? 본인이 만약에 학원 강사라고 하신다면. 네? 그것도 당연히 얼마 받나죠? 당연히 돈이 최고입니다. 늘 짜릿해. 그럼 얼마 받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 강의 따로 팔면은 100만 원이고 교재 따로 팔면 100만 원인데 요거 합해서 저희가 그냥 12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고객한테 재화나 용역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받기로 한 대가를 뭐라 그래? 그걸 받기로 한 돈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거래 가격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뭐 해줘야 돼? 거래 가격을 산정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얼마 받기로 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했어요? 뭐 해줘야 돼요? 얼마 받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하고 4단계로 뭐 해줘야 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의는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안분해서 수익 인식해야 돼. 하지만 요거는 재화의 판매이기 때문에 그 즉시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요. 학원이 돈이 급해. 수익이 급해. 다 교재값이라고 할 수 있고 학원이 올해는 수익이 좀 많은데 내년이 불안해. 다 강의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익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주셔야 돼? 강의와 교재를 정확히 배분해 줘야겠죠. 왜? 12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강의는 얼마인지 교재는 얼마인지 정확히 배분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해줘야 돼? 4단계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셔야겠죠. 4단계로 거래가 등록했어요? 뭐뭐 해줘요? 얼마 받아요? 그럼 따로따로 얼마씩인 거예요? 왜냐면 정산할 때도 강의 따로 교재 따로 정산하거든요. 저도 궁금할 거라고요. 따로따로 얼마 배분될지. 그쵸?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겠어요? 선생님 책은 별로고 강의가 별로니까 선생님 강의 많이 해드릴게요. 훈협상 선생님 선생님은 강의가 좋고 교재가 별로니까 강의 많이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교재가 좋고 강의가 별로니까 교재 많이 해드릴게요. 이러면 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겠어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기본 강의 때 내가 이걸 수업했나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겠어? 따로따로 팔았을 때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에도 강사끼리 안 보내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죠? 인기 순이야? 나중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거 끝날 때 설문조사하면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정인도 나면 정인도 많이 가져가? 그럼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따로따로 단가로 팔았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안 분한다고요. 이게 제일 문제될 게 없겠죠. 인기 순위 그러면 우리 맨날 막 여러분 커피 사야 돼. 그럼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배분해?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요. 따로따로 팔았을 때 100만 원씩 받는다며. 그럼 어떻게 돼? 120만 원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100 해서 여기 60. 120 곱하기 100 더하기 100분의 100 해서 여기 60으로 배분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을 우리가 뭐라 그래?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을 뭐라 그러긴 뭐라 그래요? 개별 판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을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는 게 4단계라고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 순서로 수익을 인식해야겠지. 괜찮죠? 지금 우리 앞글자 따서 개수, 거거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뭐 해야 되지? 그래요? 그럼 강의는
지금 바로 수익으로 인식해도 되겠네. 재활 판매니까. 아, 그래요? 아, 교재는 지금 바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네. 재활 판매니까. 아, 강의는 수업 진행하는 용역의 제공이니까 진행 기준에 따라 안분해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단계로 뭐 해주면 돼? 5단계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지. 그래서 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어렵지 않죠. 재작년에 세무사 2차 시험에 뭐 나왔어요?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를 써보라고 그랬죠. 저희 시험에 5단계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쓰레기지만 혹시 모르니까 순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외울 거야? 이해할 거지? 그쵸? 다만 옛날에는 용역의 제공은 진행 기준이라고 했고 교재의 제공은 재화의 판매는 인도 기준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말 안 쓰고 어떻게 써요? 진행 기준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요. 인도 기준은 표현이 바뀌었죠. 어떤 표현을 바뀌었어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 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 실제로 시험 문제 목적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얘는 사실 시험에 나올 건 없죠. 오히려 뒤에 자본거래나 기타 포괄 손익 얘기할 때 요 얘기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손익거래와 주주거래의 차이, 당기손익과 OCI의 차이를 한번 본 거고 실제 여기 1차 시험에 나올 건 아니죠. 말문제 나올 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옛날 기준이니까 나올 게 아니고 실제로 나온다면 말문제 나올 거 문구는 지금 뭐 배웠어? 요거 고객이 아닌 거 두 가지. 요거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요거 순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거를 또 내지는 않겠죠. 일단 여기까지 본 거고 우리 뭐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문제와 계산 문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문제, 말문제를 단계별로 볼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한 여기까지 단계별로 말문제 나올 거랑 계산 문제 나올 걸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 끝날 때까지 내일은 뭐 볼 거냐면 이 거래 유형별 수익 사례들을 하나씩 볼 거예요. 고객 충성 제도도 볼 거고 건설 계약도 볼 거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